인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니, 그건 공기가 아닌 카메라 플래시였습니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면서 눈부시게 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38년을 평양에서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때 국정원 직원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향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자 끝없이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들까지. 과연 468명 전원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AI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철민입니다. 1966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38살입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평양시 위원회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 지배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죠. 어릴 때부터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쌀밥을 먹었고 고기도 자주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들어왔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숫자 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2 더하기 2는 언제나 4였습니다. 당의 논리처럼 어제와 오늘이 다른 법이 없었죠. 고등중학교 6학년 때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1984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즐거웠어요. 미적분을 배우고 선형대수를 공부하고 해석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수한 학문의 세계였죠. 4학년 때 같은 과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영숙, 함경도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고 올라온 수재였습니다. 졸업 후 우린 1990년 결혼했습니다. 저는 평양 제15중학교에 수학교원으로 배치되었고 영숙은 방직공장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1993년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박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빼어날 수의 빛날 현. 우리 딸이 이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길 바래.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래가 밝아 보였죠. 하지만 1995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한 달에 15kg씩 나오던 쌀이 10kg으로 다시 5kg으로 줄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입니다. 미제의 봉쇄 때문입니다. 곧 나아질 겁니다. 당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96년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학교에 나가도 학생들이 절반밖에 안 왔어요. 오는 학생들도 얼굴이 창백하고 심지어 수업 중에 쓰러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배고파요.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결국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시계, 라디오, 옷, 이불까지. 이렇게라도 해야 수연이를 먹여 살립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부드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생존의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1997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철민아, 이게 우리가 충성을 바쳤던 조국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충성스러운 당 간부였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체제를 의심하는 말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00년 5월 새벽 4시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진수 동무 계십니까? 아버지를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사받을 게 있습니다. 그날 새벽 아버지는 끌려가셨습니다. 다음 날 저도 학교에서 호출당했습니다. 교장실로 갔더니 교장 외에 낯선 사람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민 동무 앉으시오. 앉았습니다. 박철민 동무 아버지가 누구요? 박진수입니다.
박진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시오? 몰랐습니다. 당을 배신했소. 파벌을 조성하려 했소. 반당, 반혁명 행위요. 귀가 멍했습니다. 박철민 동무도 아버지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요. 자아 비판하시오. 그날부터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아침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반동분자의 아들입니다. 나의 부친은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역적입니다. 나 역시 그러한 사상적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동료 교원들 앞에서 매일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내도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반동분자의 며느리를 우리 공장에 둘 수 없소. 7살 딸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야, 반역자 딸아. 아이들이 수연이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반역자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기고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6개월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kg 이상 빠지셨고 이가 절반 이상 빠져 있었으며 손가락 2개가 부러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안 돼. 때리지 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버지가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아, 네, 아버지. 여기선 희망이 없다. 너라도 나가야 한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듣거라 나는 이제 다 늙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다. 수연이도 어리다. 이 나라에서 너희에겐 미래가 없다. 반동분자의 가족으로 평생 찍혀 살 거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가라. 중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탈북.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에게 미래는 없었어요. 2001년 가을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전부가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했어요. 먼저 제가 혼자 나가서 자리를 잡은 뒤 나중에 아내와 딸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동혁. 같은 과 출신으로 졸업 후 대외무역성 산하회사에 들어간 친구였어요.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동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대동강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인데요? 국경까지 가야 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해. 동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설마. 그래. 나간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들키면 저도 가족도 끝장입니다. 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다. 내가 평생 부탁 안 했잖아. 동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드리죠. 대신 정말 조심하세요. 2주 후 동혁이 여행 증명서를 건네줬습니다. 교육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이것도 가져가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혁아, 제 전 재산입니다. 형님, 꼭 살아서 성공하세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동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평생 잊지 않겠다. 약속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아빠가 잠깐 다녀올게. 어디 가세요? 중국에 잠깐 다녀온다. 한 달이면 돌아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 수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우리 다시 만나요. 목이 메었습니다. 수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선물 사와요. 뭘 사올까? 그래, 사탕 사올게. 딸기 맛으로. 약속이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작은 가방을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펼쳐보니 낡은 카메라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요. 우리 셋이서. 아내가 이웃집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수연이를 가운데 두고 아내와 제가 양쪽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장 더요. 다시 한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현상된 사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작은 사진 2장이었어요. 한 장은 아내가 가지고 한 장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수연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가져가요. 외로우면 보고요. 수연이가 제 옷깃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가져갈게. 사진을 낡은 지갑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살아남아라. 그게 최고의 효도다. 2002년 5월 3일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회령행 열차였습니다. 낡은 객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장마당 상인들이었어요. 짐을 가득 실은 사람들이 복도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시간 동안 검문소가 3곳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순천. 여행 증명서 보여주십시오. 군인이 다가오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서류를 건넸습니다. 교육 출장입니까? 네. 국경지역 학교 시찰입니다. 신분증도 주십시오. 교원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평양에서 오셨군요. 통과하십시오. 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검문소도 비슷하게 통과했습니다. 평양 출신이라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평양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밤 9시에 회령역에 도착 후 역 앞에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동혁이 연결해준 브로커였어요. 박철민 씨?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저를 따라오십시오.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한참 걷다가 낡은 집 한 채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자정에 출발합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더 있었어요. 여자 2, 남자 1.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평양입니다. 평양이요? 평양 사람도 이렇게 나오나요? 씁쓸했습니다. 평양도 별거 아닙니다. 배고프긴 마찬가지예요. 자정이 되자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내지 마십시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두만강까지 1시간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10분 기다립니다. 순찰병이 지나갑니다.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멀리서 순찰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강으로 뛰어갔습니다. 5월인데도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돌멩이와 진흙이 섞여 있었거든요. 빨리, 빨리.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앞 사람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속으로 순간 빠져버렸어요. 코로 물이 들어오고 손을 허우적댔습니다. 지갑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아, 사진. 허겁지겁 지갑을 움켜쥐느라 허우적댈 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겨우 일어섰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반대편 보이는 두구로 기어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여기가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저는 반역자였어요. 젖은 옷을 꽉 짜면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지갑이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진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얼굴이 번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꺼내서 옷에 대고 물기를 닦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수연이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였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십시오. 주인이 조선족입니다. 이해심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 김영철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노인이었습니다. 탈북자죠? 네, 괜찮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맡아주십시오. 하루 30위안 드리겠습니다. 숙식 제공하고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였어요. 평생 분필과 책만 잡던 손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손이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기름때가 빠지지 않았지만 참고 견디며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 저녁 30분 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쌀밥, 고기, 야채.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음식들이었습니다. 밤에는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다락방 같은 곳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지갑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었다 마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조명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연이의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아내가 써놓은 글씨가 보였어요. 우리 가족, 2002년 4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3개월 후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평양의 아내에게 보냈어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예요. 아내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났습니다. 돈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수연이는 잘 있어요.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조심해요. 사람만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영철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철민 씨, 혹시 공부 좀 했습니까? 네. 평양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무슨 전공이었습니까? 수학입니다. 사장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가르칠 수 있겠네요. 가르치는 일이라면 제 전공입니다. 제 친구가 조선족 학교 교장입니다. 수학 선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망설임이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조선족 학교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맡았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방정식입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수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격 때문이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 공식은 어떻게 유도되나요? 칠판 가득 증명 과정을 써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우와, 신기해요. 한 달에 300위안 월급은 적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에 식당보다 적은 금액도 상관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꾸준히 모았습니다. 식당 일도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여보, 수연이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놀려서 힘들어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꼭 데리러 갈게. 언제요? 하지만 어떡해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체포됩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딸을 두만강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2003년 겨울 전환점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탈북 교사를 만났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최 선생이었습니다. 박 선생, 베트남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까지만 가면 한국에 갈 수 있답니다. 한국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베트남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면
한국 정부가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갔답니다. 정말입니까? 남조선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직접 가서 지금 한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전화도 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베트남까지만 가기만 하면 거기서 몇 달 기다리면 한국 정부가 비행기 태워서 데려간다고요. 어떤 분은 사촌이 작년에 가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희망이 보이더군요. 그동안 남조선에 대해 거짓 사상을 심어놓은 북한 체제에 배신감도 들었고요. 한국에 가면 정착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집도 주고 일자리도 알선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후 아내와 딸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심했습니다.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한 달 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베트남까지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 5천 위안이 필요합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 4천 위안이었습니다. 김영철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1,000 위안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으로 가서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가족을 데려오고 싶어요. 사장님이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철민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지켜봤더니 성실하고 정직하더군요. 돈을 꺼내 건네셨습니다. 1,000 위안이 아니라 2,000 위안 드리겠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입니다. 사장님, 한국 가서 잘 사십시오. 그리고 가족 꼭 데려오십시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가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2004년 1월 5일, 베트남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꺼내봤어요. 2년 동안 수없이 꺼내보느라 사진이 많이 낡았습니다. 가장자리가 헤어지고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생겼지만 수연이의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 이제 한국 간다. 거기 가면 사탕 사올게. 딸기 맛으로.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난닝까지 기차로 가서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베트남까지 차로 갑니다. 31시간 걸립니다. 각오하십시오. 출발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좁은 차 안에 6명이 탔어요. 에어컨도 없었는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더워졌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 멈춰서 밥을 먹었습니다. 쌀국수였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베트남 음식 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다시 출발하고 차 안에서 눈을 붙였다 떴다 반복했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저녁쯤 도착합니다. 오후가 되자 더위가 살인적이었습니다. 지금 40도 넘습니다. 40도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더위였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호치민에 도착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보이고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어요. 특히 오토바이가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좁은 골목을 돌더니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내리십시오. 4층짜리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미니 호텔이라고 써있는 건물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 사람 같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사장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철민입니다. 나이는요? 38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평양입니다. 사장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양이요? 여기 평양 출신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 함경도, 양강도 출신입니다. 평양 출신은 드뭅니다.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게 됩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8개월 걸립니다. 8개월이요? 4층 남자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을 지나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자 충격이었습니다. 방 안이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낭들이 바닥을 완전히 덮고 있었고 남자들이 다닥다닥 앉아 있는 거였어요. 40명쯤 돼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평양입니다.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평양이요? 진짜 평양에서 왔어요? 네. 우와, 여기 평양 출신은 처음이네요. 침남 하나 깔만한 좁은 공간에 구석자리로 배정받았어요. 짐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좁더군요. 40명이 이 방에서 지낸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청진에서 왔습니다. 여기 온 지 7개월 됐어요. 7개월이요?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갔고 어떤 사람은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뭘 하며 지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립니다. 외출은요? 절대 금지죠. 베트남 공안한테 들키면 다 끝장이거든요. 규칙이 엄격해요. 사장님이 무서워서 소음 금지, 웃음소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더웠습니다. 옥탑방이라 그런지 정말 뜨거웠습니다. 게다가 40명이 한 방에 있으니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내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만져봤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연이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수연아. 아빠가 꼭 한국 가서 너희 데리러 갈게.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첫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침낭을 걷었습니다. 아침 먹으러 1층으로 따라 내려갔더니 작은 식당 공간이 있었어요. 김치, 계란찜, 나물. 북한에서 먹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뭘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말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떠들거나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거나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지고 점심때가 되자 또 다시 내려가서 밥 먹었습니다. 올라오면 또 앉아서 오후를 보내고 또다시 저녁을 먹는 거예요. 9시 반 사장님이 올라왔습니다. 불 끄십시오. 취침 시간입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아직 졸리지도 않은데 자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눕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잘 있을까? 수연이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틀째, 3일째, 일주일째. 똑같은 일상이 변화 없이 반복되었어요. 아침 밥 먹고 방에서 대기, 점심 후 방에서 대기, 저녁 취침. 미칠 것 같았습니다. 2주째가 됐을 때 젊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글이요? 네, 저 학교를 못 나와서 글을 잘 못 읽어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따라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요. 5명이 모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간씩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학 배우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덧셈, 뺄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너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지.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다시 교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위에 조금 적응이 되었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돈으로 가끔 간식을 샀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밥은 계속 제공합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2개월째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제 10명 가까이 되자 방이 더 비좁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른 숙소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5개나 된답니다. 5개요? 네, 전부 합치면 400명이 넘는답니다. 400명. 놀라웠습니다. 3개월째 누군가 떠나는 날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올라왔는데 사장님이 세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성호, 이철수, 박영식 짐 싸십시오. 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어디 갑니까? 캄보디아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으로 갑니다. 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계세요. 곧 만나요.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떠날 수 있을까? 4개월째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지고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에 울면서 어둠 속에서 사진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습니다. 5개월째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수연이가 우는 꿈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딸아이가 울면서 찾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수연아.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6개월째, 반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는 2년, 딸아이를 본 지도 2년이 넘었어요. 수연이가 이제 10살이 됐을 텐데 많이 컸겠죠? 보고 싶었습니다. 6개월하고도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더니 베트남 말과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사장님이 문을 열더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트남 공안이 왔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공안이요?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내려가서 공안이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방 안에 50명 전원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다들 애썼어요. 옆 사람이 떨고 있는 게 느껴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잡혀가는 건가?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래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 시동 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멀어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땀이 흥건해진 사장님이 다시 올라왔어요. 일단 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안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거나 소음이 들렸거나 뭔가 들킨 겁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웃지도 마십시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러 내려갈 때도 긴장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모두 불안한 얼굴로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다시 오는 건 아닐까? 새벽에 들이닥치는 건 아닐까? 이틀 후 또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공안들이 건물 안을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2층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오면 4층까지 오면 1시간 넘게 있다가 갔습니다. 사장님이 올라와서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요? 공안이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옥상으로 안내하고 몇 명씩 따라갔습니다. 옥상에 비상사다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만약 공안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이 사다리로 내려가십시오. 사다리를 보니 현실감이 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일단 도망가십시오. 어디든 숨으십시오.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다리 타고 내려간들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디로 숨어요? 결국 잡힐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날부터 대피 훈련을 시작했어요. 사다리를 타고 4층에서 내려가는 연습을 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았지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훈련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방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자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강철수. 함경도 출신으로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사람이었습니다. 박 선생,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옥상으로 갑시다. 이상했지만 옥상으로 따라 올라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 한국 가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 보위부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조용히 하고 제 말 들으십시오. 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탈북민 척하고 여기 왔습니다. 임무는 여기 있는 사람들 신상을 파악하고 한국 가는 경로를 알아내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박 선생, 당신은 평양 출신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조국을 배신하다니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박 선생,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2등 국민 취급받습니다. 차별받고 무시당합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박 선생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딸이 있다고 했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협박이 아닙니다. 걱정입니다. 박 선생이 여기 있다는 게 북한에 알려지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는 말이긴 했어요. 제가 탈북한 게 알려지면 아내와 딸도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박 선생이 돌아가서 자수하면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정말로 돌아가야 하나?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강철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선생, 후회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강철수가 돌아서서 내려가고 저는 옥상에 남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간첩이 섞여 있었다니.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야 하나?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혹시 다른 간첩도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강철수가 사라졌습니다. 강철수 어디 갔습니까?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나갔습니다. 어디로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간다고 하고 뒤도 안 보고 떠나던데요. 이상했습니다. 혹시 베트남 공안한테 신고하러 간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이틀 후 공안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있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더 긴장됐습니다. 선곡으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모이십시오. 5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북민 전원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원래 온 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중국으로? 중국으로 보내지면 북한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죽는 겁니다. 방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도 머리가 하얘지며 정신이 없었어요. 아내를 다시 못 보는 건가? 수연이를 다시 못 보는 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한 청년이 외쳤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중국으로 갈 바에야. 다른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진정해. 밤새도록 난리였습니다. 울고 분노하고 절망하며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사람은 벽을 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2년 전 북한을 떠날 때 아내한테 약속했습니다. 꼭 데리러 오겠다고. 수연이한테도 약속했습니다. 사탕 사온다고. 딸기 맛으로.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눈물조차 안 나왔습니다. 지갑 속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으로 사진의 윤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아빠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층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층, 3층 여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고 베트남 정부의 결정은 확고해서 우리를 중국으로 보내겠다는 방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 끌려가는지도 몰랐어요. 내일일 수도 일주일 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절망 속에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밤 옥상으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베트남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정말?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4층 높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중국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해 죽느니. 그때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진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하세요? 설마 뛰어내리려는 건 아니죠? 모르겠어. 어차피 죽을 거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어. 추방당하면 다 끝이야. 그래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기적? 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아닙니까? 두만강도 건넜고 중국 공안도 피했고 3,000km도 왔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제발. 청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난간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혈서를 쓰기로 한 거예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고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피로 쓴 글씨가 종이에 번졌습니다. 50명이 다 혈서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함께 넣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걸로 안 되면 정말 끝이다. 사장님이 혈서들을 모았습니다.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사장님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올라왔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국정원입니다. 여러분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국정원이요?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국정원이 뭡니까? 한국 정부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북한 사람인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확인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 5명이었습니다. 1층 방에서 한 명씩 불러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고 너무 떨렸어요. 북한에서 국정원에 대해 배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남조선 보위부. 악독한 놈들. 사람을 고문하고 간첩으로 만든다. 그렇게 배워서 겁이 났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존댓말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반말로 욕하고 때리는데 이 사람은 존댓말을 썼습니다. 박철민입니다. 나이는요? 38입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평양입니다. 그 사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양이요? 특이하시네요. 여기 평양 출신은 처음입니다. 네, 직업이 뭐였습니까? 교원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입니다. 오, 김일성 종합대학이요. 그럼 수재시네요.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더군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학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생활총화가 뭡니까?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자아 비판하는 거라고. 주체 사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배운 대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상.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그 사람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배운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국기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종이와 펜을 주었습니다. 그렸습니다. 빨간색 바탕, 가운데 흰 동그라미, 그 안에 빨간 별. 배급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했습니다. 인민반장이 배급표를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양정소에 가서 받는다고. 수학을 가르치셨다고 하셨죠? 칠판에 공식 좀 써보시겠습니까? 칠판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분필을 건네줬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잡아보는 분필이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 피타고라스 정리. 평생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교원이시네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올라가셔도 됩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정보기관에 전달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긴장이 풀렸어요. 생각보다 괜찮았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았어요.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우리 숙소만 50명이었으니까 다른 숙소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5개 숙소 전부 468명 전원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며칠 후 사장님이 올라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명이 걸렸답니다. 6명이요? 중국 동포들이었답니다. 신분을 속인 사람들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진짜 탈북민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추방 결정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방으로 올라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공안이 온 건가요? 잡혀가는 건가요? 하지만 짐을 쌌습니다. 빨리요. 설명은 나중에.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10분 만에 다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십시오. 계단을 내려가자 다른 층 사람들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층, 3층 사람들,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니 50명 가까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작은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책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권씩 받으십시오. 책자를 나눠줬습니다. 작은 책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름도 써 있었습니다. 박철민 위에 큰 글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여권이 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는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여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요? 지금 밖으로 나가십시오. 버스가 기다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설명은 나중에. 빨리 움직이십시오. 몇 달 만에 밖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사이에 큰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급히 올라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려고 하자 사장님이 말렸습니다. 창밖 보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고 있으십시오. 왜요?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고개를 숙이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내리십시오. 불빛 사이로 호치민 공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공항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천장이 높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정장 입은 사람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안내받아서 검사대를 지나갔습니다.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펼쳐보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한 후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유리문 밖을 나가자 활주로가 보였어요. 그곳에 비행기들이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날개가 엄청났습니다. 저게 하늘을 난다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의 양옆에 좌석이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운 좋게 창가 자리였습니다. 창밖에 비행기 날개가 보이고 사람들이 계속 타고 있었어요. 좌석이 다 찼습니다. 우리 숙소 사람들만 탄 게 아니었어요. 다른 숙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모인 거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리자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더 속도가 빨라졌어요. 솔직히 무서워서 좌석을 꽉 잡았습니다. 갑자기 몸이 뒤로 젖혀지는 느낌이 들자 비행기가 떴습니다. 창밖에선 땅이 멀어지고 있었고 불빛들이 작아졌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됐습니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지만 저는 벨트를 풀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옆자리에 청진에서 왔다는 청년이 앉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냥 무섭습니다. 저도요. 청년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사진을 봤어요. 비행기 안불빛 아래서 제대로 본 건 오랜만이었어요. 사진이 정말 많이 낡았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고 접힌 자국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한국 가고 있어. 곧 사탕 사올 수 있을 것 같아.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었지만 구름이 보였어요. 별도 보였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한국 가는 게 맞을까? 3시간쯤 지났을 때 기장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한국 가는 게 맞구나. 몇 분 후 기장이 다시 방송했습니다. 이번에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방금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살았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사람들이 따라 외치고 울면서 웃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살았구나. 한국에 가는구나. 아내야, 수연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성공했어. 곧 데리러 갈게. 468명이 다 울고 있었고, 비행기 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기쁨의 울음이면서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승무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승무원이 우리를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내려가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불빛이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불빛이었어요. 반짝거리는 별빛이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평양보다도 훨씬 밝았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자 덜컹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착륙했어요. 바퀴가 활주로를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와, 대한민국. 다시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기쁨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였습니다. 일어서서 가방을 들고 천천히 통로를 걸어갔어요. 첫 계단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8년 평양에서, 2년 중국에서, 8개월 베트남에서 살았던 제가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어요. 마지막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발이 대한민국 땅에 닿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땅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정말 도착했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가야 합니다.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468명이 다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에 오르자 출발했습니다. 창밖에 깨끗한 건물들, 밝은 조명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한강 다리를 건너자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건물입니다. 회사들, 상점들이에요.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많아요? 네. 서울에는 1000만 명이 넘게 삽니다. 1000만 명이요? 평양 전체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버스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임시 수용시설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부터 하나원으로 이동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4인실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베개, 그리고 포근한 이불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안전가옥의 딱딱한 바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식당에 가자 이미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쌀밥,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여러 가지. 평생 본 적 없는 푸짐한 식사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서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욕실로 가보니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8개월 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습니다. 물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자 제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하게 뺨이 푹 꺼졌고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38살인데 50살처럼 보이는구나.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왔구나. 대한민국에 정말 왔어. 수연아, 아빠 성공했어. 한국 왔어. 이제 사탕 사올 수 있어. 딸기 맛으로.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공안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추방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웠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언어, 문화, 제도, 직업 훈련까지. 3개월 후에 사회로 나가십니다. 이번엔 2인실이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룸메이트는 함경도에서 온 30대 남자였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말과 남한말이 많이 다릅니다.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아이스크림 북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얼음 과자입니다.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남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외래어를 많이 씁니다. 계속 배웠습니다. 샴푸, 린스, 치킨, 피자.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이었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기계였어요. 이게 마우스입니다. 클릭하세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딸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인터넷입니다. 전 세계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요? 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게 사실이더라고요. 검색창에 단어를 치면 정보가 나오는 것도 놀라웠어요. 직업 상담도 받았습니다. 박철민 씨, 북한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교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교원하고 싶으십니까? 네.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새로 따셔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1년에서 2년 정도요. 그전에는 학원 강사나 과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희망이. 2주가 지났을 때 정착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착 지원금이 나갑니다.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2천만 원이요? 그 돈으로 집을 구하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또 직업훈련 지원금도 나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전화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국제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평양의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2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응, 나야.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한국이야. 나 한국 왔어. 정말요? 살아 있었어요? 응, 살았어. 무사히 도착했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여기 정착하고 너희 데려올게. 정말요? 그럼. 약속했잖아. 수연이 바꿔줘. 아빠, 수연아,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지? 네, 저 이제 10살이에요.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아빠, 사탕 샀어요? 아직은 못 샀어. 근데 곧 살게. 딸기 맛으로. 약속이야. 그리고 더 좋은 거 많이 사줄게. 정말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여기 자리 잡으면 바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2개월째 사회 적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서울 나들이 가서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 날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모두 바삐 움직였습니다. 카드를 찍으세요. 그럼 개찰구가 열립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삐.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엄청 빨랐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널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땅 밑으로 기차가 달리다니.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거리에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빼곡한 상점들 속에 네온사인들이 눈부셨습니다. 자유시간 1시간 드립니다. 여기서 모이세요. 거리를 걸으며 상점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옷, 신발, 가방, 온갖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구경만 해도 되나요? 네, 편하게 보세요. 물건들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10,000원, 30,000원, 10만원.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허락받을 필요도, 신분을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탕 가게를 찾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탕이 있었습니다. 딸기 맛을 찾았습니다. 이거 주세요. 1,000원입니다. 돈을 냈습니다.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딸기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수연아, 아빠 사탕 샀어. 딸기 맛이야. 곧 가져다 줄게. 나머지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박철민. 2004년 10월 27일 수료.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고시원만한 크기였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고 책상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수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자리 잡고 바로 데리러 갈게. 학원으로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중학생 수학 강사였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적었지만 괜찮았어요.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렸습니다. 강의실에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명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민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칠판에 문제를 썼습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평양에서처럼, 중국에서처럼, 베트남에서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설명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 말해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 알겠어요. 뿌듯했습니다. 다시 교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아내와 딸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1,000만 원이 넘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착금을 거의 다 썼지만 괜찮았어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오십시오. 가족이 도착합니다. 그날 너무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명, 2명, 10명. 그리고 드디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수연이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어요. 수연아,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수연이도 달려왔습니다. 아빠, 셋이 한 덩어리로 껴안고 울었어요.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딸기맛 사탕 봉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딸기 맛이야. 와, 약속 지켰네요.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내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아. 근데 우리 집이야. 우리만의 집. 좋아요, 충분해요. 그날 밤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3년 만에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그래? 다행이다. 밤에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살아요? 그럼. 북한으로 안 가요? 안 가. 절대 안 가.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이제 여기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잤습니다. 좁았지만 괜찮았어요.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저는 학원 일을 계속했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박 선생님한테 배우면 성적이 오른대요. 학부모들이 말했습니다. 학생이 점점 늘면서 월급도 올랐어요. 2006년 여름 기회가 왔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수학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탈북 청소년들이요? 네, 한국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9월 학교에 첫 출근했습니다. 학생이 30명쯤 되는 작은 학교였어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민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봤어요. 선생님도 북한에서 오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2년 전에 왔어. 우와. 진짜요? 학생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수학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 이야기 좀 할게.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도 너희들처럼 평양에서 살았어. 선생님도 학교 다녔고, 선생님도 배고팠어. 근데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 두만강도 건넜고, 중국에서도 버텼고, 베트남에서도 견뎠어. 그리고 여기 왔어.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여기서 공부하고, 꿈꾸고, 이루면 돼. 힘들 거야. 남한 애들이 놀릴 수도 있어.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포기하면 안 돼.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수학 시작할까? 칠판에 공식을 썼습니다. 평양에서처럼, 중국에서처럼, 베트남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똑같이. 2차 방정식의 해는 학생들이 따라 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2006년 9월 1일. 드디어 다시 교단에 섰다.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게 됐다. 아이들 눈빛이 반짝였다. 희망이 보였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살아남은 것 같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꿈을 꿀 수 있다고 말해주기 위해. 수연이도 잘 크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이제 웃는다. 아내도 행복해 보인다. 작은 집이지만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 천국 같다. 때때로 평양이 그립다. 아버지가 그립다. 제자들이 그립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우리 가족의 집이다.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다. 468명이 함께 왔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비행기 안에서 울었던 그날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그날을.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오늘도 학생들에게 말한다. 포기하지 마라. 꿈을 꿔라.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나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그곳 아이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사로서, 아버지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기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 2년 전 평양에서 찍은 그 사진.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살아남은 증거였으니까요. 약속을 지킨 증거였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자유의 불빛이고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미소 지어졌어요.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4년 베트남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온 468명 탈북민의 실화를 바탕으로 AI 기술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기억해 주신다면 468명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